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으로 할머니라 불리고픈 박미순이라고 해요. 제가 나이가 적지 않은데 아직 손주 구경을 못하고 있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면서 남편 내조하고 딸 키우는 재미로 살았는데 아직까지는 손주복이 따라주지 않고 있나 봐요. 그래도 남편도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특히 제 딸은 어릴 때부터 어찌나 똑부러지던지 크면서 속썩인 적 한 번 없이 제 할 일 잘하는 착하고 예쁜 딸이었답니다. 그 딸 쏙 빼닮은 손주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가 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제 딸아이 이야기거든요. 제 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려요. 제 딸은 일찌감치 하고 싶은 일을 정해놨었어요. 고등학교 때 우연한 기회에 보육원 봉사활동을 갔다가 그때부터 유아치료나 아동상담 같은 일을 하고 싶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좋은 일이기도 하고 딸이 잘 해낼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 저희 부부도 응원했죠. 딸은 바라던 대로 유아심리학과에 진학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아동상담 실무를 경험하는 동시에 석사, 박사 학위를 이어서 따더니 젊은 나이에 유아치료연구소 부소장까지 됐답니다. 이렇게 말로 하니까 그 과정이 참 간단한 것 같은데 일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그것도 박사 공부하고 논문까지 쓴다는 게 보통 일인가요, 어디?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지치던데 그래도 딸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며 정말 기쁘게 공부를 했고 그랬던 만큼 논문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거기다 누구보다 성실하기까지 했으니 그런 딸을 알아봐 준 거겠죠. 딸은 그렇게 공부하고 일하느라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지만 저는 걱정도 안 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능력 있으면 여자 혼자 얼마든지 살아도 되지 뭐. 안 그러니? 우리 엄마 엄청 열린 마음이시네? 엄마 지금도 결혼 생활 행복하게 하고 있으면서 뭘 그래. 나 결혼하지 마? 무슨 그런 말은 아니고 좋은 인연이라면 언제라도 만나질 텐데 나이 때문에 조급하게 결혼을 시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거야. 그건 나도 그래. 결혼 정년기 놓치는 거 겁나서 아무하고나 결혼할 순 없지. 아무렴. 내 딸 이렇게 능력 있는 골드미스인데 충분히 네 인생 즐기면서 살면 되지. 정말 그랬어요. 딸이 여유 있는 삶을 누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엄마로서도 뿌듯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살아보지 못한 삶이니 딸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제 딸이 멋있어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창 잘 나가던 제 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어요. 제가 정말 이 얘기를 하려면 지금도 심장이 옥죄 오는 것 같아서 힘이 들어요. 제 딸이 글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범죄 이력까지 갖게 된 겁니다. 누군가 아주 몹쓸 인간이 제 딸 신분을 도용해 은행 계좌를 여럿 개설했고 그 통장을 온갖 범죄에 이용하며 수천만 원대의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내 딸이 사기라니.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쓰게 생겼는데 너무 답답해서 하도 가슴을 쳐대느라 가슴팍에 피멍이 다 들었었어요. 그래도 그때 변호사를 잘 만나서 실형은 면했지만 집행유예 기록과 더불어 제 딸이 저지른 것도 아닌 그놈의 사기 행각에 대한 추징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거죠. 어디 그뿐인가요? 딸이 그토록 자부심을 갖고 즐겁게 하고 있던 일마저 잃게 됐던 겁니다. 딸이 하던 일이 더 그런 거죠. 아동학, 유아 관련 분야는 범죄 이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 중 하나라고 하니
제 딸의 그런 범죄 이력이 문제가 된 거예요. 제 딸은 대학 입학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일만을 바라보며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것이고 그 결과 그 위치를 얻었던 것인데 그렇게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돈도 명예도 지위도 모두 다 잃게 됐습니다. 딸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20년 가까이 한 길만 걸었는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은 것이니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다들 은퇴 후 인생 2회차 직업은 기본으로 생각한다고들 하니 30대 후반이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나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문제는 딸이 삶에 대한 의지마저 잃어버렸다는 거였어요. 딸은 상실감이 너무 컸던 나머지 새로운 무언가를 찾을 의욕도 없는 것 같았죠. 갖고 있던 게 많았으니 지금 다시 뭘 시작하더라도 잃어버린 만큼 다시 이룰 수는 없다는 생각에 좌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일이 아무 잘못도 없이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당한 일이니 그럴 만도 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누구보다 딸을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만큼 제 속도 말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쩌겠어요. 일단 당한 일 수습부터 해야 했는데 추징금부터 장난이 아니었으니 저는 어떻게든 딸을 돕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저축보험 들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그 추징금 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추징금 걱정은 하지 마. 알았지? 엄마, 아니야. 나 때문에 엄마가 잘 들고 있던 보험을 왜 깨? 그럴 거 없어요. 이미 내가 다 해결했어. 뭐? 그 큰 돈을 벌써 다 마련했단 말이야? 나 그동안 모아놨던 게 꽤 돼요. 엄마 딸 야무진 거 몰라? 조금 모자라긴 했는데 그건 그리 큰 돈이 아니라 대출받아서 처리했어. 딸은 그동안 모았던 전 재산 다 털어서 추징금을 갚았다고 하는 거예요. 똑 부러지는 제 딸은 재테크도 야물딱지게 잘해서 돈도 잘 모았었는데 그게 다 공중분해 돼버린 거죠. 대출받은 것만이라도 제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딸은 기어이 거절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억울했어요. 이렇게 부모 돈도 안 받고 안 쓰려고 안간힘을 쓰는 아이인데 그런 제 딸이 무슨 남의 돈을 탐냈다는 거냐 말입니다. 누가 봐도 제 딸은 그럴 애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억울할 지경이었으니 말도 못하게 낙담한 딸은 사람들도 전혀 만나지 않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려는 듯 집에만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 처지에 가만히 있어도 억울할 판인데 혹시라도 제 딸이 정말 그런 짓을 저지른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점점 더 사람들을 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더니 딸은 결국 서울을 떠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의 심정이 이해가 됐기에 그러라고 했고 딸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충청도 소도시에 정착해서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 없이도 할 수 있는 가게 직원으로 일하며 살게 됐던 겁니다. 누구보다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또 자부심을 갖고 있던 아이였는데 그런 일을 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까 싶어 걱정도 됐는데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있었으니 어쩝니까? 그래도 그렇게 사라지기는 하는 것 같다 하는 딸의 말에 그마저도 다행이라 생각하며 위안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딸이 그렇게 서울 집을 떠나 산 지 1년쯤 지났을까요? 딸이 추징금 넣느라 졌던 빚을 다 갚았을 무렵 딸이 모처럼 집에 다니러 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어. 정말이야? 우리 딸이 연애를 해? 아이고, 이런 기쁜 소식이 있나. 엄마는 네가 빚 다 갚았다는 소리보다 연애한다는 소리가 더 반갑네. 그래, 어떤 사람이니? 나랑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매장 직원이야. 내가 거기서 일한 지 반년쯤 됐을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사이가 좀 더 진지해져서 엄마한테도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그럼 벌써 몇 달이나 만난 거구나. 잘했다, 잘했어. 그래, 나이는 몇 살이나 됐어?
그게 나이가 좀 많아. 40대 후반이니까. 노총각 중에 노총각이지 뭐. 엄마 실망했어? 무슨 소리야. 엄만 너만 좋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어. 나이가 뭐가 중요하니? 서로 마음 맞고 뜻 맞으면 되는 거지. 우리 딸 축하해. 사실 딸보다 10살이나 많다는 게 그리 반갑진 않았지만 세상 다 포기한 것 같았던 딸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이니 반가운 마음이 훨씬 컸어요. 딸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그깟 나이 좀 많은 게 대수인가요? 그것보다 제 마음에 걸리는 건 따로 있었답니다. 딸이 범죄 이력이 있었으니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우려가 됐던 거예요. 제가 딸의 연애 소식을 반가워하면서도 머뭇거리니 딸이 제 마음을 먼저 알아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무슨 걱정하는지 알아. 처음에 그 사람이 먼저 호감을 갖고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그 얘기부터 했어. 비록 누명을 쓴 것이긴 하나 범죄 이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때는 빚도 남아있을 때라 그 일로 갚아야 하는 빚이 아직 조금 더 남아있다고 다 말했거든. 그랬어? 그랬구나.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 아무 상관없다고 했어? 그래도 괜찮대? 누명을 썼다는 것도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았고 이후로도 그 문제로 어떤 식으로든 나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한 적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을 더 믿게 된 거야. 그래, 그럼 됐다. 더 바랄 것도 없구나. 그런 사람이라면 믿을 만한 거지. 그래, 좋은 사람인 것 같구나. 저는 무엇보다 딸이 웃음을 찾게 된 것이 너무 좋았고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결혼까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사돈댁에서도 딸아이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서도 다 이해해 줬다니 이제 우리 딸도 사는 것처럼 살겠구나 싶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상견례 때부터 시작해서 사돈 내외를 대하면서도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필요 없고 저희 딸 이해하고 편견 없이 봐주는 것만 해도 됐다 싶었는데 제가 보기엔 제 딸한테도 아주 잘 대해주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딸도 시부모 될 분들이 잘 대해주신다고 했고 말이에요. 정말이지 이제 뭐 더 바랄 것이 없다 싶었는데 딱 하나 좀 아쉽다고 해야 할까? 걸린다고 해야 할까? 그런 게 있긴 했어요. 사돈 내외가 두 사람 다 짜도 짜도 너무 짜다는 거예요. 상견례 식당에서 남은 음식 싸간다고 하는 것까지는 뭐 좋게 봤어요. 비싸게 주고 먹는 건데 음식량이 많으니 다 먹지 못해서 아깝기도 했는데 밑반찬 하나까지 아주 탈탈 털어 다 싸달라고 할 때는 좀 그랬지만 그래도 뭐 거기까진 괜찮았다고요. 그런데 애들 결혼식 답례품을 양가가 같이 준비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었고 딸과 사위가 상의해서 작은 병에 담긴 꿀을 준비했었거든요. 넉넉하게 준비했으니 당연히 많이 남았는데 그걸 사돈댁에서 홀라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딸이 결혼식도 서울에서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딸이 살고 있는 곳, 그러니까 사돈댁 지방에서 했으니 안 싸더니 저더러 답례품 남은 건 뭐 서울까지 가져가 봤자 짐만 되고 그럴 테니 자기들이 처리하겠다고 하더니 중고마켓 같은 데 올려서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슬슬 쎄했는데 제가 뭘 보내도 고맙다는 인사는 겨우 하는데 답례로 뭘 보낸 적이 없고 한 번은 딸을 보러 갔더니 딸 목덜미에 벌겋게 알러지처럼 올라왔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시댁에 가서 하루 잤는데 한여름 한낮에도 에어컨을 안 튼다고. 그 바람에 집안이 한증막 같아서 힘들었는데 땀띠까지 났다는 겁니다. 에어컨도 언제적 모델인지 알 수도 없는 걸 아예 커버까지 씌워놓고 선풍기 2대로 버틴다고 말이에요. 뭘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지만 뭐 그걸 갖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른 걸로 제 딸 고생이나 시키지 말아라 하는 수밖에요. 다행히 사돈댁이 자린고비라는 게 딸 사는데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았고
그럭저럭 평탄하게 잘 사는 것 같았어요. 더 바랄 것은 없고 희망사항이자 소망이 하나 있다면 결혼을 했으니 슬슬 손주나 하나 안겨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물론 저희 딸 나이를 생각하면 아이 갖는 게 쉽지 않은 나이이긴 해요. 그래도 요즘은 40 넘어도 임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니 딸 사위도 노력을 좀 해주면 좋겠다 싶었죠. 그런데 정작 저희 딸은 자식 갖는 것에는 영 관심이 없어 보였고 다른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모든 걸 포기한 듯 살았던 딸이 연애하고 결혼 생활하며 많이 회복이 되는 듯 했지만 그럴수록 많이 누리며 살았던 과거. 딸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마음도 커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 조급해졌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 딸이 갑자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투자였어요. 저는 그런 딸을 보면서 딸이 한 번에 크게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여서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하더군요. 자칫 그런 것에 집착을 하게 될까봐 우려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딸은 뭘 그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쫓아다니고 하더니 괜찮은 투자처라고 하면서 저한테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엄마, 그 회사가 우리 대학 선배가 대표로 있는 회사인데 아이템도 좋고 지금 시기도 너무 좋아서 무조건 되는 사업이야. 그러니? 그렇게 믿을 만한 투자처야? 너 요즘 날마다 쫓아다녔던 게 그것 때문이었어? 그 정도로 괜찮은 투자라니까. 내가 여유만 되면 되는 대로 다 투자하고 싶을 정도로 전망이 좋아.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으니 그게 안타까워서 그렇지. 딸은 누명 써서 갚아야 했던 빚 다 갚고 결혼하고 나서는 사위랑 같이 돈을 조금씩 모으는 것 같긴 했는데 딸도 사위도 벌이가 그리 대단하진 않았으니 모은 돈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저뿐만 아니라 사돈댁과 사위한테도 좋은 투자처라고 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딸 이야기를 들어보니 믿음도 가고 또 딸이 모처럼 의욕과 의지를 갖고 하는 일이니 힘을 보태주고 싶기도 했어요. 사실 그 회사보다도 딸을 믿었기에 투자를 결심했던 겁니다. 마침 10년간 들었던 저축보험이 그즈음 만기가 되어 억 단위의 큰돈이 생겼던 시점이라 저 또한 그걸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싶기도 했죠. 그렇게 딸을 믿고 그 돈을 몽땅 투자를 했는데 1년 만에 수익은커녕 원금 회수도 어려운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상황에서 투자금을 빼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넣어두고는 있었으나 이미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었으니 딸은 저를 찾아와 눈물까지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10년이나 부은 돈을 다 날려먹게 생겼잖아. 난 정말 분명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괜히 엄마까지 끌어들여서 미안해. 엄마 죄송해요. 그렇게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걸 보니 그 큰 돈 날려 말이 아닌 제 속을 내색도 못하고 저도 그때 마음고생 많이 했답니다. 그래, 네가 어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니 그만 울어. 네가 울면 엄마가 더 속상하지 않겠어? 그 회사 대표가 너희 대학 선배라고 하지 않았어? 그 사람은 그래 뭐라고 하니? 말도 마. 너무 속상하고 화나서 그 선배랑은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 선배도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사기당한 것처럼 된 거잖아. 네가 권해서 한 투자이긴 했어도 결국 마지막에 결정은 엄마가 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갖지 마. 알겠니? 그런 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정해져 있었고 그렇게 딸을 다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야 그렇다 치고 사돈 양반들도 그렇고 박서방도 투자를 했었잖니. 괜히 그 일로 너한테 모진 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 이런 일로 너 시집살이 시키진 않냔 말이야. 괜찮아요.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엄마처럼 큰돈 투자한 것도 아니고
별말 안 하시니 걱정 마. 엄마처럼 내 입장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처럼 사돈댁에서도 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다고 하니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고, 그 자린고비 구도세 양반들이 그래도 제 딸을 며느리로 또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참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손해를 본 채 2년을 더 그 돈 잊어버리고 묻어뒀습니다. 어차피 당장 목돈을 쓸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워낙 손실이 크다 보니 회수한다고 건질 수 있는 돈도 많지 않아서 그냥 잃어버린 돈이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게 여러모로 최선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던 시기로부터 계산하자면 3년이 흐른 시점이었는데 글쎄 그 회사가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덕분에 투자 원금은 물론이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받아야 했던 수익까지 모두 소급해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투자 당시 저는 신생회사에 나름 큰 돈을 투자한 투자자이기도 했고 또 딸과 그 대표가 대학 선후배 사이였으니 그 대표가 절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직접 먼저 연락을 줬던 것인데 딸과는 그때 이후 연락이 아예 되지 않는다며 저를 통해 딸과 연락하고 싶다는 의사도 전해왔죠. 저는 그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당연히 딸에게 바로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다가 생각했답니다. 그간 딸이 마음고생을 제일 심하게 했을 테니 제가 직접 가서 깜짝 선물처럼 전해주고 우리 딸 한번 안아보기라도 할 작정으로 제가 직접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는 전화로 충청도에 일이 있어 가는 김에 딸 집에 들러 하루 자고 오고 싶다고만 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기도 한 게 제 친한 친구가 딸이 사는 지역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는데 그 친구가 위암 수술을 받고 요양 중에 있었거든요. 한번 들여다봐야지 하며 벼르고 있었던 것인데 딸한테 가기 전에 더 가까운 그 친구네 먼저 들렀다 가면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친구네서 저녁까지 먹고 딸네로 갈 작정이었기 때문에 딸네 도착하면 밤 10시나 늦으면 11시쯤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딸한테도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해뒀어요. 그런데 친구네 집에 친구 딸 사위가 연락도 없이 오는 바람에 식구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 저는 저녁 먹기 전에 일어나서 나와버렸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사실 딸도 딸이지만 사돈댁이나 사위에게도 그 기쁜 소식을 직접 전하고 싶었는데 도착 시간이 너무 늦어서 좀 그랬었거든요. 딸 내외는 시댁과 합가해서 살고 있었는데 같은 집은 아니고 시댁에 별채 같은 작은 집 한 채가 있어서 거기 살고 있었어요. 사돈이 보통 일찍 주무신다고 하니 제가 도착할 즈음엔 주무실 시간이라고 해 초인종 안 누르고 딸한테 연락해서 조용히 대문 열고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사돈들도 깨어있을 시간에 가게 됐으니 제가 직접 조금이라도 더 빨리 좋은 소식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좋았던 거죠. 사돈들이 투자금 빼셨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뭐 그 사이 투자금 뺐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안 빼셨다면 원금과 수익금 모두 받으실 테니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말이에요. 아마 사돈들도 회수할 수 있는 투자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빼진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일정이 일찍 끝나 딸내 저녁 6시쯤엔 도착할 것 같았으니 기쁜 소식 얼른 전하고 다 같이 저녁으로 좋은 데서 외식도 하고 그럼 되겠다는 생각에 가면서 딸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무슨 바쁜 일이 있나 싶어서 문자로 일이 일찍 끝나 지금 출발하니 저녁 6시 전에 도착할 거라고 제 상황을 알려줬어요. 근데 제가 딸네 다 도착할 때까지도 딸이 문자를 못 보는지 연락이 없는 겁니다. 제 문자를 봤다면 분명 전화를 했을 텐데 말이에요. 게다가 딸이 얼마 전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리를 접질러서 목발 신세를 지고 있는 통에 일하러 나가던 가게도 쉬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길래 연락이 안 되는 걸까 싶어서 좀 의아하기도 했고 슬슬 걱정도 됐던 참이었어요.
그래도 딸이 집에 있는다고 했으니 일단 딸네 집으로 가기로 한 거죠. 딸이 사는 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시에 해당하지만 그 도시도 인구수가 그리 많지 않은 작은 도시인데다 딸이 사는 곳은 그 중에서도 시 외곽으로 말이 시지 거의 시골이나 다름없는 동네예요. 저도 한 번씩 딸네 갈 때마다 한가롭고 호젓한 그 동네 정취가 좋았거든요. 예상대로 6시 조금 전에 딸네 동네에 도착했는데 해가 긴 시기라 아직도 한낮 같은데 딸이 집에서 잠이 들었거나 뭐 그런 거길 바라며 초인종을 눌렀죠. 여러 번 눌러도 기척이 없고 전화도 계속 안 받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두리번 거리고 있었는데 이웃인 듯하고 저보다 적어도 10살은 위로 보이는 노인분이 오셔서 영석이 댁 찾냐고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제 사위가 박영석이랍니다. 역시 동네 인심도 정스럽고 좋다 싶었죠. 맞다고 영석이가 제 사위고 영석이 댁이 제 딸이다 하면서 딸 보러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영석이 댁 밭에서 일하고 있다며 손가락으로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다리도 시원찮은 애가 무슨 밭에서 일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알려주신 방향으로 가보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곳에는 정말로 제 딸이 있었고 목발 짚어가며 혼자서 밭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다 미어졌고 당장 달려가서 말했어요. 아니 세상에, 이 다리를 갖고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야? 얼른 이리 나와. 엄마 손잡고 나가자고. 제가 그렇게 딸 손을 잡고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딸은 절 보더니 뭐 잘못했다가 들킨 애처럼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는 겁니다. 엄마, 한밤중에 온다더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연락도 없이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러다 다리 덧나면 얼마나 더 고생하려고 그래. 당장 나가자니까.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오늘 해 떨어지기 전에 이거 다 끝내야 돼. 그러니까 엄마 나 좀 내버려둬요. 딸이 제 팔을 뿌리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쩐지 무슨 눈치를 살피는 것 같기도 하고 딸이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늦게 올 줄 알고 반일 다 끝내놓고 엄마 기다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연락도 없이 이렇게 일찍 왔어요. 얼마나 정신없이 일을 했으면 핸드폰 확인도 못한 거야. 엄마가 오는 길에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겼는데 네가 연락이 안 된 거야. 그랬어요? 엄마 연락 온 것도 몰랐네. 전화기가 어딨지? 핸드폰 한번 볼 정신도 없이 계속 일을 했던 거야? 이게 정상이니? 몸이 건강하다고 해도 이상할 일인데 그 몸으로 이런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 그게 사실은 이거 우리 시댁 밭인데 어머님이 여기 오늘 내로 다 끝내놓으라고 하셨거든. 무조건 끝내야 돼. 시간 없으니까 이따 얘기하고 잠깐 기다려요. 어? 딸은 제가 다그치듯 물으니 마지못해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라는 게 참 어이가 없더군요. 딸의 그런 표정이나 말투, 행동이며 그런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 억울한 누명 쓰고 법원 왔다 갔다 하던 때나 다 포기한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을 때에도 딸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는데 제 딸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모습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딸에게 무슨 일이 있다 싶어서 다잡고 앉아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하는데 그때 제 등 뒤에 카랑카랑 날카로운 사부인 목소리가 날아와 꽂히는 겁니다. 전현적에 또 꾀부리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수다나 떨면서 쳐놀고 있네. 내가 너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했냐 안 했냐. 내가 너 이럴 거 다 알아서 한눈 안 팔고 해야 다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시켜놓은 건데 이래가지고 오늘 해 떨어지기 전에 다 못하면 알지? 알아서 하란 말이야. 기가 막혀서. 사부인은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씩씩대면서 다가오다가 제가 뒤돌아서서 얼굴을 보이니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사부인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사부인 맞으시죠? 사부인이고 뭐고 지금 내 딸한테 무슨 짓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리 다쳐서 목발 짚고 다니느라 일하던 직장도 쉬고 있는 애한테 익숙하지도 않은 밭일을 시켜요? 대체 언제부터 이런 거예요? 저도 눈에 보이는 거 없었으니 길길이 날뛰었죠.
저는 이미 밭에서 일하고 있는 제 딸을 본 순간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부인이 제 딸에게 그런 막말까지 하는 걸 들었으니 제가 눈이 뒤집히지 안 뒤집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나가니 사부인은 놀라던 기색을 싹 걷고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뭘요? 그쪽 딸이 우리 돈 날린 게 얼만데 그 돈 다 갚으려면 아직도 멀었지. 그 돈 생각하면 나는 아직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잘 안 돼서 밥도 잘 못 먹어요. 알아요?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돼서 밥도 잘 못 먹는다는 사람이 얼굴이 그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네. 오히려 3년 전보다 살이 10kg는 더 오른 것 같은데 뭘 그래요? 뭐예요? 내가 그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붓는 체질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살이 아니고 부은 거라고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그렇다고 애한테 이런 일을 시켰다는 겁니까? 반일이라도 해서 그 돈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시킬만 해서 시키는 거지 뭘 난리야.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아무리 친정엄마고 그쪽은 시모라고 해도 제가 날린 돈은 억대고 그쪽은 기껏해야 사위 800, 사돈댁 800 해서 도합 1600만 원 투자한 건데 저럴 수가 있나 싶었죠. 2년 전 시댁에서는 투자금 날린 거 뭐라 안 하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딸이 시댁에서 투자한 금액을 말해주면서 큰돈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 금액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래요. 그 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고 며느리, 가족 아닌가 말이에요. 딸이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좋은 투자처니 시부모나 남편도 덕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그런 딸 마음을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헤아려 줬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내 딸을 들들 볶으며 무슨 노예 부리듯 부려먹고 있었다는 겁니까? 예? 노예는 무슨... 진짜 노예 부리는 거 보지도 못했나. 나 뭐 심하게 한 것도 없어요. 말했잖아요. 시킬만 해서 시키는 거라고. 가뜩이나 이성의 줄을 잡고 있기 힘들었던 전 사부인 그 소리에 완전 눈 뒤집혔어요.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밭에 있는 흙이라도 움켜쥐고 사부인한테 던지고 뿌리고 난리를 쳤던 겁니다. 그랬더니 사부인이 기겁하며 도망가다가 고꾸라졌는데 하필 개가 푸지게 싸놓은 똥 위에 얼굴을 콕 처박으며 엎어지더라고요. 개도 아주 엄청나게 커다란 개였는지 똥 무더기가 사부인 얼굴을 다 덮고도 남았어요. 그러니 사부인은 토악질을 해대면서도 그 입 계속 나불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 입에 개똥 다 들어갔잖아. 이런 미친, 이게 다 뭐야? 꼴값 그만 떨어요. 개똥 먹은 걸로 부족하면 이것도 더 먹게 해드려요. 그러면서 손에 쥐고 있던 흙도 사부인 입에 쳐넣어져 버렸어요. 그 꼴 당하니 사부인도 꼭지 돌았는지 저한테 달려들려고 하길래 가볍게 피하며 제가 딸네 집을 찾은 이유를 말했답니다. 당신들이 날렸다고 생각하는 그 투자처, 그 회사 지금 대박나서 투자금 다 돌려주고 지난 수익금까지 다 쳐서 줄 거라고. 내가 그 소식 들려주려고 여기까지 일부러 직접 찾아온 거야. 알아?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내 딸을 이 꼴로 만들어? 제가 그렇게 말하니 사부인 어안이 벙벙한지 더럽다고 쌩 난리를 치던 개똥 입에 가득 문 거 뱉어내는 것도 있고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부인 무시하고 딸한테 그랬어요. 너 대체 얼마나 이러고 산 건지 말해봐. 정말 그동안 쭉 이러고 살았던 거야? 세상에 어떻게 이 꼴을 당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이러고 살았어 그래. 저는 그러면서 딸 등짝을 한 대 치려다 차마 그러지도 못하고 그대로 딸을 끌어안았는데 제가 딸을 그렇게 오랜만에 안아봤던가요. 딸은 언제 그렇게나 살이 빠진 건지 그 사이 몰라보게 마른 딸 안아보니 어깨가 한 줌이더라고요. 그걸 보니 또 가슴이 미어져서 눈물이 솟구쳤어요. 고작 돈 때문에 이렇게나 애 피를 말렸나 싶어 사부인 그 여자가 더 괘씸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딸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니 그제서야 딸도 감정에 복받친 듯 눈물을 터뜨리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난 범죄자잖아. 이제 더는 좋은 직장도 구할 수 없고 시집 와서도 갖고 온 재산도 없고 직업도 변변찮다 보니 여러모로 위축돼 있었는데 그 와중에 투자건까지 그렇게 되고 보니 자신감이 바닥을 친 것도 모자라 땅을 파고 들어갔던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너처럼 똑똑하고 똑부러지는 애가 왜 이렇게 나약해진 거야? 어머니는 물론이고 그 사람마저도 나한테 걸핏하면 쓸모없다고 하고 가만히 있기는 할 것이지 괜한 일을 만들어서 피 같은 돈 날리게 만들었다고.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냐 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런 소리를 해대니 정말이지 죽을 죄를 진 것 같았어. 아이고 이거사. 엄마가 너 시댁에서는 괜찮냐고 물었을 땐 왜 바른 소리 안 했어? 엄마가 알았으면 너 이렇게 안 뒀을 거야. 세상에 그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당하고 살았으니 네가 이 지경이 되고도 남지. 아휴, 끝도 없는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 정말이지 이 지옥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단 말이야.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너 이러고 살았던 거 알았으면 엄마가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당장 너 우리 집으로 데려갔을 거야. 이 꼴 당하고 사는 줄 알았으면 가만히 안 뒀다고.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남편이라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있어야 할 것 같았어. 나한테 남은 건 그것뿐인 것 같더라고. 어머님이 그렇게 모질게 대하는 것도 참고 시키는 일도 다 하면서 다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 똑똑하던 내 딸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거야. 내가 내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구나. 저는 저희 딸만큼 공부도 많이 못했고 옛날 사람이라 똑똑한 요즘 사람들처럼 아는 게 많지도 않았지만 제 눈에는 딸이 사돈댁과 사위에게 가스라이팅을 호되게 당한 것 같았어요. 뉴스 같은 데 보니까 잘못된 세뇌를 당하는 걸 요즘 말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죠? 제 딸이 당한 게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고 당당했던 제 딸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싶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딸 보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더 할 것도 없고 어쨌거나 이제 그 고생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이런 꼴 당하며 여기 있을 이유도 없어. 당장 엄마 따라 서울 가자. 저는 그 길로 딸 데리고 바로 서울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지났을까. 사부인이 사위의 박가사돈까지 대동하고 딸한테 사과하겠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예, 아가.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구나. 용서하렴. 나도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랬지 뭐냐. 그래 자기야. 엄마가 진짜 반성 많이 하셨고 앞으로는 자기한테 정말 잘하신대. 그래, 새아가. 나라도 너 의심고 그러는 거 막아줬어야 하는데 미안하구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테니 날 믿고 한 번만 네가 너그럽게 용서를 좀 해주렴. 그래, 용서해 주렴무나. 내가 너한테 사과하고 용서빌 작정으로 마음 단단히 먹고 왔어. 네가 용서해준다고 할 때까지 여기 앉아서 빌 거야. 그러면서 사부인은 진짜 작정을 한 듯이 무릎을 꿇으려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거 보고 놀랐는데 딸도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시라고요. 그럼 나 용서해 주는 거냐? 나 용서하고 같이 내려갈 거지? 예, 네가 없으니까 우리 집이 아주 텅 빈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자기가 없으니까 나도 그렇고 아버지도 입맛이 없으신지 통 식사도 못 하신다고. 아이고, 저놈의 집안은 무슨 입맛 없어 밥 못 먹는다 하는 소리가 단골 멘트인지 식구 수대로 뭘 저렇게 밥 타령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딴 입에 발린 말 몇 마디에 딸 마음이 풀어질 리가 없는데 더 어이없는 건 뭔 줄 아세요? 딸한테 사과하고 딸 마음 돌리겠다던 사람들이 제 딸한테는 그렇게 몇 마디 대충 하더니 저한테 들러붙어서는 이것저것 캐묻고 알랑방귀 끼느라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나저나 사부인께서는 아주 재미를 톡톡히 보셨겠네요. 듣기로 사부인은 저희보다 훨씬 큰 돈 투자하신 걸로 아는데 말이에요. 아휴, 부러워서 얼마나 좋으세요 그래?
그래도 사돈댁도 투자금 안 빼고 계셨다니 원금에 수익금까지 쳐서 돌려받았으니 다행이네요. 제 예상대로 사돈댁도 그 투자금 못 빼고 묻어두고 있었던 덕에 돌려받긴 했을 텐데 고작 1,600 투자한 지들이 받은 수익금 대비 억대 투자한 제 수익금 생각하면서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좋겠다, 부럽다 하는 소리도 다 그냥 하는 말인 거죠. 사부인도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거였겠지만 저로서도 듣고 싶지도 않은 소리들을 들어줘야 했던 건데 그렇게 몇 마디 하더니 바로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휴, 저희가 뭐 큰 돈도 아니고 그 돈 잃어버렸다 생각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효도를 하네요. 아이, 그나저나 사부인, 그 투자 말이에요. 사부인은 그 회사에 재투자 하신다면서요? 아이, 그래서 말인데 저희들도 그 투자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서요.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면 회사를 찾아가셔야지 왜 저한테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 말도 마세요. 이미 다 알아봐. 아유, 그게 아니라 그 회사 대박 났는데 투자자들이 얼마나 몰렸겠어요? 정예 멤버로 투자 모임 만든다고 하던데 사부인은 거기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저야 우리 딸 인맥으로 겨우 들어간 거죠. 투자금 규모를 떠나서 믿을 수 있는 투자자들, 길게 보고 갈 투자자들로 구성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장모님, 그러니까 저희도 장모님 백으로 투자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에 받은 수익금에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아서 투자할 생각이거든요. 이보게, 그리고 사부인,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투자 모임에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개나 소나 다 투자금만 들고 온다고 받아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겨우 들어갔다니까 할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한테 빌붙어서 투자 모임에 껴보겠다는 심산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회사가 대박이 나면서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돈 들고 투자하겠다고 해도 아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투자 금액이 크기도 했었고 또 그 대표라는 사람이 제 딸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하니 관계 회복하면서 당연히 저는 투자 멤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 돈 들고 투자하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게 사실이긴 했어요. 말하자면 사돈댁이나 사위도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대놓고 속 보이는 소리를 했지만 저는 모르는 척하며 나는 그런 권한도 힘도 없다 하며 은근히 그 사람들 까는 말이나 하면서 약을 좀 올렸더니 사돈 내외 사위할 것 없이 득달까지 달려드는 거예요. 장모님, 그래서 저희가 장모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유, 아버지도 뭐라고 말씀 좀 하세요. 그래. 예, 사부인. 저희가 따로 투자하는 게 어려우면 사부인 투자에 묻어서 같이 좀 투자를 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어떻게라도 좋으니까 우리 좀 끼워주세요. 저희가 가족 아니겠어요? 가족만큼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사이가 또 어디 있냐고요. 그 소리하는 사부인 입을 그냥 확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가 싶어서 한 소리 하려는데 저희 딸이 먼저 나서더라고요. 그동안 맺힌 게 얼마나 많았으면 그 목소리에도 이미 울분이 가득한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굴었는지 다 잊으셨어요? 참 편리하네요. 전 하나도 안 잊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못 잊을 것 같아요. 예, 그건 내가 네 마음 풀릴 때까지 무릎을 꿇어서라도 용서를 받을 작정이다. 내가 그만큼 미안해하고 있단 소리야. 내가 정말 잘 아마. 우리가 가족으로 지낸 게 벌써 몇 년이냐. 가족이요? 기가 막혀서. 네, 그래요. 3년 전에 투자 권유할 때만 해도 가족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투자금 날리게 생겼다 싶으니 가족은커녕 조선시대도 아니고 집에서 부리는 종년보다 못한 대접을 하던 사람들이 당신들인데 당신들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딸. 딸이 사부인한테 그렇게 속 시원히 내지르는 걸 보니 이제야 옛 모습을 조금씩 회복하는구나 싶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딸이 그렇게 나가니 사부인이 딸한테 납작 엎드려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어. 네 화가 풀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게.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시켜만 주렴. 응? 굽신거리며 매달리는 꼴이라뇨. 그 꼴 보고 딸이 저한테 눈을 한번 찡긋하더니 사부인한테 선심 쓰듯 말했어요. 계속 이러시니 정 그러시면 그럼 기회는 한번 드려볼게요. 친정에서 일주일쯤 더 있다가 내려갈 테니 그 사이 저희 사는 집 도배나 좀 해놓으시죠. 도배? 아이고 그래 해줘야지. 암만 알았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 너 내려올 때까지 아주 깨끗하게 해놓으마. 딸 사위 신혼집으로 들어간 사돈댁 별채가 좀 오래됐다 보니 도배를 하고 싶었는데 자린고비 사돈댁이 돈 아낀다며 그럴 거 뭐 있냐고 도배 필요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안 그래도 불만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사부인이랑 사위한테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 사부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내려가서는 그 사이에 사돈 내외가 직접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딸은 자린고비 시부모가 도배를 맡길 리가 없다고 자기들이 직접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킨 거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았지 뭐예요. 도배가 보통 일이냐고요.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몇 달을 더 아플 거라고 하면서 웃는 겁니다. 딸은 그렇게 시부모 남편 부려먹으며 골탕 먹일 작정으로 내려가서 한 달 정도 그것들 실컷 시켜먹는 재미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봤자 뭐 가마솥에 곰탕 끓여달라 그러고 김치 종류별로 먹고 싶다고 해서 그득그득 담아 서울 저희 집에까지 보내주고 청소며 밭일 같은 건 물론이고 동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집안일이나 밭일까지도 좀 도와주시라 하면서 뭐 그 정도로 부려먹었던데 나쁜 일 시킨 것도 아니고 그동안 딸이 당한 거 생각하면 애교죠. 그러더니 한 달 만에 다시 친정으로 와버렸고 몸 어려운 똥개 마냥 사돈댁과 사위는 또 딸 따라서 쫄래쫄래 따라와서는 쩔쩔매는 거죠. 얘야, 내가 너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또 친정에 온 거야? 불만인 게 있으면 얘기하렴. 내가 다 해준다니까. 그래 자기야. 하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 그럼 말만 해. 엄마도 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같은 사람들이랑은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한 달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거든. 이쯤에서 이혼하고 남남 되는 게 좋겠어. 딸은 그렇게 말하며 그 사람들 앞에 이혼 서류 집어던졌고 그 인간들은 날뛰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뭐? 이혼이라니?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자기랑 헤어질 마음이 1도 없어. 우리가 왜 이혼을 해? 아니, 넌 날 그렇게 부려먹으며 실컷 고생시켜놓고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못하지. 못하면 어쩔 겁니까? 에? 계속 이렇게 남의 집에서 소란 피우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알아서 해요. 그러면서 방향제로 쓰려고 모아뒀던 커피 찌꺼기 가져와서 그때 흙 뿌렸던 것처럼 커피 찌꺼기로도 한번 맞아보겠냐고 막 그랬지 뭐예요. 그냥 제가 그 가루 모아둔 봉지를 통째로 쏟으려는 신용을 하면서 다가가니까 바로 주랭랑 치더라고요. 도망가면서도 뭐 지들이 가만히 있을 줄 아냐고 씩씩대던데 가만히 안 있으면 뭐 어쩔 건지 하나도 안 무서웠네요. 그 뒤로는 이혼 소송이 시작됐는데 딸의 결혼 생활에 대해 증언해 줄 사람을 확보하는 건 쉬웠어요. 딸이 그동안 시댁에서 노예만도 못한 꼴로 살았던 건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골 동네에서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눈에 다 보였겠죠. 그러니 딸이 시부모와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았다는 증거와 증인은 차고 넘쳤고 그야말로 서로 증언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사돈댁이 동네에서도 인심을 많이 잃은 거겠죠. 하긴 그렇게 자린고비로 살았으니 덕을 쌓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딸은 위자료까지 야무지게 챙겨 이혼했는데 반면에 그쪽에서는 저희 딸한테 털어먹을 게 없었죠. 왜냐하면 같이 돈 모은답시고 저희 딸 저축한 걸 사위 명의 통장에 모으고 있었다 보니 사돈댁과 사위에게 투자 권유하고 저한테 투자 권유해놓고도 정작 딸 이름으로 투자를 한 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딸이 투자할 여윳돈이 있었으면 그 수익금이 재산분할 대상이었을 테니 그것도 억울하겠다 싶어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다니까요. 딸은 이혼 후 이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모습이라 함은 그 소도시로 내려갔을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사건에 휘말리기 전 화려한 골드미스였던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정말 좋은 소식은 저희 딸이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는 거예요. 제 딸한테 누명 씌우고 제 딸 명의 도용한 것들이 다른 건으로 잡혀서 조사를 받던 중에 제 딸 사건도 밝혀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도용한 개인정보 자료들 모아놓은 파일, 그리고 개인정보를 본인 모르게 빼내는 방법 등을 지들끼리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으로 제 딸이 무죄인 걸 입증할 수 있게 된 거죠. 덕분에 제 딸은 범죄 이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그렇다는 소식을 듣고 전에 딸이 일하던 연구소에서 딸을 다시 찾아주어 딸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답니다. 딸은 물론이고 저 역시 작은 것에도 더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전보다도 훨씬 더 즐겁게 잘 살고 있어요. 그것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가 잘 된 거 보고 배 아파 죽으려고 하더니 지들도 어떻게든 투자 잘해서 한몫 잡겠다고 쫓아다닌 모양인데, 그러다 어디 사기꾼 투자 모임 같은 데 들어가서 그나마 있던 돈도 다 날리고 폭망했다고 하네요. 전 사위놈이 딸 찾아와 돈 좀 빌려달라고 구걸하듯이 사정하면서 이야기해서 들었다는데, 딸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전 사위놈 쫓아냈다고 합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제 딸이 얼마나 야무지게 전 사위놈 쫓아냈을지 눈에 선해요. 정말 다행이죠? 저희 딸 이제 정말 모든 것 다 잊고 좋은 일들만 겪고 살기 바라는 마음뿐이랍니다. 여러분, 제 딸이 이렇게 다시 모든 걸 회복하게 된 이야기까지 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힘들고 속상했을 때보다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근질근질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마음이 더 좋아요. 혹시라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에게는 제 이야기가 희망이나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방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우리 모두 행복해지자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